오늘이 Summer 2021 세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In Search of the American West라는 띠을 가지고 서부를 찾아서, 미국의 서부를 찾아서라는 띠을 가지고 우리 배움의 자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은 역사학도로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죠. 마지막. 자, 서부는 미국과 동일시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부가 없었다면 미국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같은 미국이 이 광활한 공간을 주로 싸움을 해서 차지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특히 백인 유럽계 이민자들에게 확 열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그 생산성을 교통망과 통신망으로 연결한 그 대륙횡단 철도도 우리가 돌아보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 해서 만들어진 그 Morrill Act라는 것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그마한 글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를 그 학교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기숙사에다가 처음으로. 기숙사에다 여러 번 데려다 줬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코비드 때문에. 이번에 처음 열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의 방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남학생이 들어오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이 그러면서 지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 a transfer student.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어디서 트랜스퍼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I attended local community college for 1 year and I came to this university.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얼굴에 그 회색이 만연했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더 알려진 대학으로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서 이제 트랜스퍼를 열심히 지원하는데, 이 대학이 랜 그랜 칼리지이기 때문에 그 트랜스퍼를 확 좀 열어놨습니다. 그 트랜스퍼의 문호를. 왜냐, 랜 그랜 칼리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칼리지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싸워서 확보하고, 참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죠, 늘. 그것을 열고, 그것을 연결하고, 거기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사입니다. 이번 썸머 세션의 마지막 주제인 이 디피플링이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 비극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왔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서부라는 공간이 어떻게 공동체로 변했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를 지탱해주는 상당한 그 생산적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플링이라고 했습니다. 피플링.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의 찬란한 피플링을 위해서 동시에 디피플링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냈어야 해요. 그 역사에 가장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미국 원주민 사회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원주민 사회가 그야말로 어떻게 당했나, 어떻게 그렇게 자기 공동체의 파괴를 경험했고 거의 인종 말살에 가까운 그런 폭거를 당해야 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A, B, C, D로 정리를 했습니다. A, B, C, D. 그냥 쌈박질해서 몰아내는 거 쉽습니다. 전쟁에서 사람 없애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고도의 지능적인, 정책적이고 시스테마틱한,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주민 사회를 파괴하고 몰아내고 결국은 인종 청소로까지 표현할 만큼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A, B, C, D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A, assimilation, 강제 동화죠. 강제 동화. 어떤 이 집단을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동화를 강요할 때 동원되는 것이 우월주의입니다. 그걸 supremacy라고 표현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 중에 가장 하나는 white supremacy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면 white supremacy가 그냥 조금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욱샤욱샤거리면서 우리는 잘났어 이런 의도에 그치는 게 아닌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주의는
분명히 거기에 숨겨진, 감춰진, 묻혀진 어젠다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나는 잘났어, 나는 우수해, 그걸 왜 무서워하겠어요? 좀 정신이 좀 잘못된 아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white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목적의식이 뭐냐?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경우는 인공청소죠. 없애는 거예요. 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저 노동력을 아주 싼 값에 계속 착취하기 위해서 white supremacy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배럴스가 제일 간단하죠. 전쟁에서 죽이고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생존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우수한 능력과 힘과 자원으로 계속 전쟁을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가 caricaturizing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집단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집단을 어떨 때는 희화화한다. 아주 코미컬하게 만든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그들의 진지한 문화의 뿌리를 아예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cimation, 씨를 말린다는 뜻이에요. 자, 뭐를 씨를 말렸냐? 버플로의 씨를 말렸죠. 버플로 없으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소사이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문화적 동화작용이 그렇게 말로, 명령으로, 강압으로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원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887년 역사학자들이 논의할 때 정말 조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동화 정책이 있었어요. 원주민을 향한. 그것이 뭐냐면 토지의 개인 소유를 강요했어요. 토지의 개인 소유. 이때까지 원주민 사회는 공동 소유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윤리였어요. 공동 소유. 그래서 그 원주민 사회에서 소유 계약, 토지 매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 들어가요. 네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 개인적 토지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강압 조항이 법제화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Dawes Act라고 하는데 DAWES, 그 매사추세츠 출신 상원의원이에요. 그 헨리 더우스는 이 Dawes Act라는 법의 철학은 저거예요. 저기 제가 옐로로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가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면 원주민에게 개인적 땅의 소유를 강요할 수 있다. 강요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다기보다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강요죠. 나중에 보세요. 거기 강요 조항이 나와요. 근데 뭐를 위해서? Advantages for agricultural and grazing purposes. 그러니까 그냥 사냐를 그냥 마음껏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을 취하고 없으면 자기의 존재를 좀 줄이고 하는 원주민들의 전통적 삶을 탈피해서 이제는 한 자리에서 땅을 파고 땅을 업고 땅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우고 가축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의 양식을 바꾸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다면 법제화죠. 법제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사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법치 국가의 그 밝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의 어두운 면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법으로 정해버리면 원주민 사회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가장에게는 160에이커를 준다. 근데 이것은 개인 소유가 돼야 된다. 개인 소유. 그 다음에 이 인디언 가정, 원주민 가정 안에 있는 성인 자녀에게는 각각 80에이커를 준다. 그 다음에 18세 밑에 자녀에게는 40에이커를 준다. 이 대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가족이라고 해서 한 500에이커를 얻었다고 하죠. 근데 500에이커를 갖고 뭐를 할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건조한 땅에서 500에이커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저기 오클라호마, 캔사스, 몬태나, 다코타, 와이오밍 이런 데서 500에이커를 가지고 뭐를 하시게요? 뭐를 하시게요? 그러니까 500에이커에서 소출이 많았다. 그럼 그걸 어디다 갖다 파실 건데요? 어디다 갖다 파실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통해서 권리를 주고 어떻게 보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땅이나 팔고 떠나지? 25년 동안은 자기 소유권이 아니에요. 국가 소유권이에요. 그럼 뭘 하는 말이에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에 그 어두운 면, 그것들을 우리가 일구하는 거죠. 자, 25년 동안 국가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버틴다.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금을 확 꺼가지고 정해줘요. 4년 동안 그러고 있어? 아, 나는 개인 소유의 땅 필요 없어요. 나는 원주민의 모습대로 산하를 달리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려줘요. 그러다가 계속 버티면 자, 이게 네 땅이야 이제. 끝? 정리됐다?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랜드를 개인 소유로 받은 원주민에게는 시민권을 줬어요. 레저베이션, 인디언 이제 지정 주거 지역 안에서 이제부터는 니들끼리 공동체로 그냥 하나에 섞어 살지 말고 땅을 나눠 갖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자.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제발 좀 제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화이트 수프리머시 아닙니까? 그게 화이트 수프리머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의 가치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리고 강조하고, 그러지 않을 때 폭력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다 나눠줬더니 땅이 또 남아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식 표현으로 휴유지가 되죠. 노는 땅이 돼버리죠. 그럼 어떡하냐? 백인에게 팔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뛰어난 겁니까? 이게 정부가 엄청나게 머리가 뛰어난 거죠. 자, Thus Act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미개한 삶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시밀레이션, 백인의 삶의 모습으로 오게 한다라는 그 법의 정신이 가져온 게 뭡니까? 9천만 에이커의 땅을 뺏겼어요. 9천만 에이커의 땅을 90 million acres of tribal land from Native Americans가 미국 정부로 귀속돼서 미국 정부가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 땅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엄청난 그 생산성이 높은 농부가 되었지요.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 땅이 어디서 왔냐? 그것도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입체적인 역사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아이고, 이 양반입니다. 헨리 더스. 그래서 저는 사파도 있네요. 더스 액트가 이게 아주 듣기는 좋고 읽기도 좋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의학스럽게 원주민 땅의 개인 소유권을 허용한다라는 미명 아래 주위 땅을 다 갉아먹은 거죠. 이럼으로써 무슨 현상이 종국에는 일어나느냐? 자, 9천만 에이커 정부로 귀속돼서 이주민 정착민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포위당하잖아요. 포위당하죠. 그럼으로써 자연히 도태되는 거죠. 자연히. 그러니까 미국 역사 속에서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거 굉장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저 지도에 맨 밑에 줄금이 쫙 가 있는 데가 하나씩 쪼개서 원주민들에게 개인 소유를 허용한 땅입니다. 그 오른쪽은 뭐예요? 그거는 정부로 귀속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내주고 이만큼을 얻어버렸어요. 자, 우리 앞 얘기로 돌아가죠. 화이트 수프리머시가 뭐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서 이 사회를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저런 히든 어젠다가 있다는 것이죠. 저런 히든 어젠다. 너희들 우리처럼 살아. 유니폼 입고 학교도 가고 시험 봐서 더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해서 나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동화 정책을 쓰는데 그 나처럼이라는 수프리머시 우월주의 뒤에 감춰진 어젠다는 저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아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말로, 요즘은 비주얼의 시대라서 말로 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지도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꾸 저기 1784년이면 이제 미국의 이제 독립전쟁이 거의 끝나고 이제 곧 이제 미국이 독립국가로 이제 시작을 되는데, 자, 저 하얀 땅은 이미 13 칼로니였으니까 저기서는 뭐 내 거다 주장할 근거가 없어졌고요. 자, 저기 검은 색깔들이, 저 검은 그 이제 밤색 브라운이 그때는 트라이벌 랜드라고 해서, 이 트라이벌 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디안들이 소유를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디안들이 주거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는 땅이었어요.
무슨 인디언들이 무슨 땅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인디언들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는 무슨 땅 소유권 뭐 등기 문서가 있고 그런 집단이 공동체가 아니니까 저게 다 인디언 땅이었어? 그거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저 공간 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전통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기가. 근데 이제 저기 점점 줄기 시작하죠. 1820년부터 1839년에 이제 1820년에 이제 시작해서 1839년 40년 동안 땅을 슬슬 뺏기더니 1840년에는 이제 미국의 반 정도가 흰 땅이 돼버렸어요. 저기는 이제 완전히 백인 정착지로서 저기는 건드릴 수 없는,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슬슬 뺏기더니 또 남북전쟁이 이제 거의 시작될 무렵에 또 뺏기더니 저거 보세요 이제. 저쪽 이게 우리가 대면 수업의 그 묘미가 이제 사실은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런 건데 자 여기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쭙게요. 하얀 땅이 동쪽에 있고 중간에 서서히 뺏기는 땅이 있고 중부에 그 다음에 저쪽에 또 흰 땅이 쫙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지능적인 거잖아요. 이왕 땅을 빼앗을 때는 어떻게 빼야 됩니까? 그렇죠. 제대로 보신다.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 마나탄에서만 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쭉 살면서 차이니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자기 공동체를 불려가는 모습을 제가 관찰했어요. 한 군데 한 30년 살았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차이나타운이 있으면 그림자가 연장돼도 조금씩 나가지 않아요. 개구리가 뚜렷해요. 차이나타운 여기 있으면 14가쯤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서서히 이것이 내가 지켜온 공동체가 아니구나 이런 감을 느껴가지고 나가요. 제가 그래서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공부에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익스펜션, 공동체를 늘려가는 그 방식이 이건 상당히 역사적이고 지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브루클린을 좀 공부했어요. 자, 브루클린에서 중국타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나타운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차이나타운으로 맨하탄 브리지가 딱 가니까요. 다리를 하나 건너면 브루클린의 다운타운이 됩니다. 거기는 난공불락입니다. 거기는 아직 어려워요. 완전히 백인 상류층 사회고 그 다음에 정부 청사 동네고 브루클린 정부 청사 동네고 연방 법원이 거기 다 있고 그 브루클린 하이츠라고 합니다. 아주 정말 고색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 정착된 동네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처럼 브리지를 건너서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꽁충 뛰어가지고 남부 브루클린으로 가는 거예요. 남부 브루클린.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Avenue 5, Avenue 4, 5, 6, 7은 거기 브루클린의 차이나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거기를 땅땅하게 굳혀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높게 세워놓고 그 그림자를 이렇게 펴간다고. 제가 혹시 무슨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무슨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죠. 디아스포라. 제가 75년도 여기 왔을 때 말씀입니다. 내가 80년도 되니까 롱아일랜드 시라고 지금 하는 퀸즈버로 브리지를 건너가면 그 지역부터 루즈벨트 애버뉴라는 것은 세븐 트레인을 따라가시면 돼요. 세븐 트레인을 따라서 한국 사회가 쭉 형성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코리아타운이냐고 그거 보시면 알 되잖아요.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맥주 한잔하는 또 술집이 있고 그럼 거기 우리 타운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플러싱까지 가셔도 우리 업소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플러싱 다운타운에서는 찾기 어려워. 옛날에 플러싱 하면 코리아타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아니니까 보따리 싸는 공동체 계속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 물끝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정서의 꿈 아닙니까? From sea to sea 물에서 물가지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방법이 최고인 것이죠. 이렇게 스퀴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1880년에 들어와서는 1887년이 더 어색탄입니까? 1887년? 예.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나마 갖고 있었던 땅 안에서도 토지 사유지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그야말로 아무런 공동체적 그런 정치성이 없는 하얀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얀 공간으로. 자, 1972년에는 저렇게 돼버리고, 보세요. 오늘날에서는 저게 뭡니까? 저기 레저베이션을 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저게 무슨 뭐 엄청난 저기서 생산 기능이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저 안에서 살면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무슨 뭐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네? 그 노름장도 만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담배 주류세가 없으니까 뭐 저기 와서 사람들이 담배도 사가고 뭐 하는 그런 맛의 레저베이션이 저렇게 있는 거죠. 저거의 시작이 강제성 유입 동화작용이었어요. 동화해라. 그리고 그 동화작용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되라 하는 작업의 첫째 스텝이 사유지 개념이에요. 사유지. 수만 년을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을 거놓고 이건 네 땅이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여기서 살아봐. 뭐 전통적 뿌리도 없는 그런 사유지 개념을 강요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저기서 나고 자란 원주민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 우리 옛날에 그 극장 포스터의 표현대로 이거 눈물 없이 보기는 좀 어렵죠. 자,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이미지로 가기 전에 이것을요, fractionation이라고 불러요. fractionation.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산산조각내기예요. 산산조각내기. 뭐 그림으로 더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저기 다 내 거였어요. 한 100에이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너레이션이 6대를 가면 네? 6대를 가면 밑에 보면 조각 나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리고 저렇게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땅에서 뭘 합쳐가지고 뭐를 하자. 그 의견 취합을 어떻게 하는데요? 저기 몇 명이 저건데요. 200. 본래 한 명이 시작한 거를 6세대가 지나가니까는 240 몇 명입니까? 43명이 소유주가 됐는데, 우리 저 땅에다가 뭐 하나 해보자라는 얘기를 누가 할 거며,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아낼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산산조각 내가지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산조각. 그러니까 땅을 100에이커 갖고 있었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땅입니다. 100에이커라면. 그런데 저게 제너레이션으로 제너레이션스 가면서 조각 나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는 땅을 왜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요? 바보죠. 팔고 가는 거죠. 저걸 하늘에서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뭐를 하게요? 저기서 뭐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거기서 자란 애들은 정말 그 옛날에 그 철진한 영화 포스터에 적혀 있는 것들은 눈물 없이는 뭐 볼 수 없고 뭐 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아이들을 끌어다 저기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기숙학교에 넣고. 저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 뭐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문명화다 하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죠. 와이트 수프리미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가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상대가 자기 가치를 너에게 우월의 위치에서 강요할 때 그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어떤 동포분의 그 호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당신에게 왔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냐. 그게 뭐냐? 이우제랑 그 집과 집 사이에 경계에 분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쪽 집에서 우리 동포 그 어른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시에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bad odor가 아니라 toxic, 위해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집에 가서 들여다보고 뭐 이상한 기계 갖고 이거 대보고 뭐 무슨 뭐 독가스 나오지 않나. 결국 팔고 가란 얘기예요. 여기서 음식 문화를 화이트 수프리머시의 감춰진 목적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죠. 이게 문명합니까? 이게 문명합니까? 머리를 저렇게 자르는 게 문명합니까? 왜 결혼식은 또 하얗게 또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순수화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을 저렇게 시작한 거죠. 스포츠가 많이 이용됐죠. 스포츠를 가리킴으로써 이제 서구화. 그다음에 기술교육. 기술교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지 강제 동화작용의 한 수단이에요. 무엇이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이. 그런데 원주민에게 있을 기술은 단 하나예요.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기술이에요.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고단위의 문화적 감성과 전통이 이걸 깨기 위해서 뭐가 동원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는데 백인 우월주의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니폼이 화이트 수프리머시의 한 도구였어요. 똑같이 입히자. 그러면 통제하기 쉽다. 그거잖아요. 똑같이 입히는 건 통제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죠. 저기 미국 역사상 다 싸운 게 어쩐지? 1860년, 70년, 80년대 싸움. 왜냐? 저 공간이 중요하니까. 저기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1816년에 저기 있었던 저기 리틀 빅 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조지 카스터가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뭐 죽고 뭐 그런 데예요. 그런 데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 싸움을 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해요. 싸움도 전략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74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일인데 이제 그랜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랜트 대통령. 저 지역 원주민들과 트리티를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자, 이 땅 건드리지 않을게. 여기서 그냥 살아. 솔직히 1870년대 저 땅이 뭐 그렇게 뭐 주거 생산의 공간으로서 뭐가 그렇게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열린 공간이니까 여기 살아. 그런데 금이 발견됐어요. 금이. 그러면 조약의 독소 조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똑같은 넓이의 땅을 다른 데 제공하고 이주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겨울에 움직이게 했어요. 이동하게 했어요. 왜냐? 원주민 사회는 상당히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짐승과도 같아요. 짐승은 겨울에 뭐 합니까? 겨울에 쉬고 있어야 돼요. 하이버네이션 하고 있어야 돼요. 겨울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겨울에 그렇게 번쩍을 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겨울에 이동하라고 했어요. 겨울에 이동하라고 뭡니까? 항전은 못해, 항전. 그러니까 저 공간을 차지해야 금은 보화가 나오고, 저 공간을 차지해야 백인 유럽계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 공간을 확보해야 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사회가 설 틈이 없었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틈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저는 아주 미국이라는 역사적 이념과 정서를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강한 집단 같이 느끼세요? 원주민 사회가 더 강한 사회입니까? 미군이 더 강합니까? 저 그림에는. 제가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넓게 개관해 볼까요? 사실 화력으로 치면 베트콩이 미군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데 지구 털고 나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중공으로부터 그때 중공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아가지고 상당히 무장을 잘했더라. 무슨 무장을 잘했습니까? 여기서는 팬텀기 갖고 그냥 폭격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사실 요즘도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조금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봐요. 탈리반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갖다 댄 화력에 비하면 탈리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세가 뭡니까? 엄청난 군대에 당한 피해 국가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정확한 모습은 아닌데 여기서도 지금 원주민들의 군대가 전사들이 더 강하게 뭐 총기도 다 가지고 있고 이쪽에는 칼 들고 뭐 이렇게 칼 들고 나가고 저쪽에는 무슨 뭐 총 들고 뭐 포위하고 이렇게 약간
저쪽에 엄청난 다수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무슨 뭐 에워싸고 공격한 듯한 그런 스스로의 내가 이런 한계를 극복했어라는 그런 스스로의 합리화예요, 사실은요. 저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저건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저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때 어느 정도의 화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이미 콜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콜트. 이제 자동 화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동 화기들이. 자, 저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 암이니까 이제 병사가 다 저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건 뭐 장교만 옆에 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저건 이제 콜트, 그 유명한 콜트예요. 콜트 회사는 정말 저걸 총기가 듀러블하다고 그러죠. 정말 이 고장 안 나고, 그다음에 간단하고, 파트가 간단하고. 남북 전쟁 때 살상의 기술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60만을 죽여보세요. 뭔가는 배우지. 사람 해야 하는 기술이 60만을 죽였는데 늘어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장총이 나오죠. 옛날에는 뭡니까? 앞에서 총알을 장전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시대부터 1860년, 70년대부터 뒤에서 장전하는, 그러니까 빠르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장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걸로 가고, 로테이션으로 가고. 미국이 이렇게 센데 스스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엄청나게 강한 원주민들과 대항하느라고 아주 혼났다. 혼은 무슨 혼이 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수류탄도 있었어요. 수류탄. 그레네이드라고 그러죠. 그레네이드. 이미 벌써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쯤에서 나오는 그레네이드의 기본 형태는 다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건 독일군들이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수류탄이라고 표현한 멀리 가게 이렇게. 저게 나왔다니까요. 1860년대 저기 이미 나왔어요. 저런 걸로 다 무장한 미군이 약하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게들링, 저게 뭐 1분에 막 300 몇십 발을 쏘는 저거 아닙니까? 저쪽엔 이제 소포가 이제 나온 거고, 이동하기 쉬운 소포가 나온 거고. 자, 1860년대 남북 전쟁을 하면서 사람 해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잠수함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미국의 이 폭력적 역사에는 우리도 피해자였다, 이게 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피해자였다. 근데 저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 앞에서 뭘 할 수 있었는데, 자기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무기를 가지려면 무기상한테 사야 돼요. 뭐를 주고? 주로 이제 모피 같은 걸 주고, 동물에. 근데 계속 헌팅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사들일 만한 재원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했으니 원주민 공동체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이제 저렇게 패한 아메리칸 원주민 지도자라든가 그런 용사들이라든가 저런 되게 싫어서 이제 자기의 고향 밖으로 끌고 가면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죠. 자, 저들을 싣고 가는 군인들은 역시 유니폼에 장총에 확실히 조직돼 있고, 야, 피해자들 모여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해자들도 모여라 해서 사진 한 장 찍고 저를 기차에 태워서, 자, 이 사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선생님들, 어떤 원주민들은 동화를 거부했어요. 동화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희는 그럼 범죄자야 이렇게 돼가지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알카트레즈라는 교도소에 7개월인가 저거 죄인으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저런 순간도 있었다니까요. 저 보세요, 저 표정들을 보세요.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폭력을 동원했다든가, 미국 관리를 해야 했다든가, 전투를 벌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동화기를 거부해. 우리는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겠어. 이게 범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표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민족도 그런 일을 당했죠. 조선 총독부에도 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1888년 이제 워싱턴으로 추장님들 모이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러고 이제 워싱턴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